당신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마이크 타이슨은 그렇게 사나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8살 때 친구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아동이었습니다. 그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율이 높은 슬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복수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언니에게 대신 나서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 만약 싸우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때릴 텐데 도망칠 수 있어. 타이슨의 엄마는 아들이 맞아 정신이 나간 것이 걱정되어 심리치료사에게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아들이 지적 장애가 있다고 발표했고 타이슨의 엄마는 그 순간 모든 기대를 포기했지. 그래서 타이슨은 모든 것에 무관심해졌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상관하지 않았어. 그렇게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가 로키 발보아처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기 힘들어. 타이슨의 아버지는 복싱 팬이었고 클라이맥스 장면을 볼 때마다 아들과 아내를 링에 내보내곤 했어. 그리고 그의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뜨거운 수프를 그에게 던졌어. 타이슨은 조용히 그것을 지켜봤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싸우다가 칼까지 들이밀었고 엄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 타이슨의 엄마는 원래 대학 강사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악마라는 걸 몰랐어. 이혼 후에도 여러 연애를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길거리에서 떠돌며 힘든 삶을 살아야 했지. 아이들을 키우려면 자신의 미모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런 삶은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를 남겼어. 타이슨은 항상 괴롭힘을 당해서 일찍 학교를 그만뒀고 매일의 즐거움은 비둘기를 기르는 것이었지. 친구가 없어서 이 비둘기들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러던 어느 날 학교의 불량배가 타이슨 앞에서 비둘기의 목을 비틀었어. 이 행동은 타이슨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남에게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 하지만 그는 매일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것에 고집을 부렸어. 미래가 없고 연민도 없는 타이슨은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폭력으로 해결하고 싶어 했어. 경찰서에 매일 2번은 들락날락했고 매번 엄마가 와서 사과하고 데려가야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슨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엄마는 아들이 언젠가 다른 흑인 아이들처럼 거리에 쓰러질까 두려워했어. 그런데 결국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아들을 교도소에 보냈어. 그리고 교도소는 타이슨의 2번째 집이 되었고 이곳이 그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어요. 13세 때 타이슨은 또 한 번 문제를 일으켜 엄마에게 교도소에 보내졌어요. 그날 밤 그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배를 움켜잡고 온 친구가 그의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말했어요. 그를 때린 사람은 복싱 선수처럼 건강한 상담원이었어요. 타이슨은 참지 못하고 그 사람과 겨루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상담원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지만 상대방은 단 한 방으로 타이슨을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타이슨은 만약 자신이 그 상담원만큼이나 힘이 있다면 누구든 쉽게 이길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후 상담원이 퇴근할 때 타이슨은 그를 따라가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지만 상담원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는 복싱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결국 아무도 꾸준히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이슨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행동을 교정하는 거였어요. 이 나쁜 습관들을 없앴을 때 다시 찾아오라는 말을 듣는 것도 예상치 못했어요. 타이슨은 이 말을 실제로 기억했어요. 학습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였던 그가 갑자기 매우 성실해지더니 이젠 모범 학생이 되기도 했어요. 복싱이 그가 지금 가장 관심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그는 엄마에게 자신이 그녀가 말한 그런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타이슨은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재능을 입증했어요. 그는 모든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 상담원은 약속을 지켜서 그 소년에게 복싱을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타이슨은 훈련 과정에서 비범한 무술 재능을 드러냈어요. 이건 그가 처음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고 잘하는 일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슨의 복싱 실력은 상담원보다도 뛰어나게 되었어요. 그 당시 타이슨은 겨우 13세였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타이슨의 타고난 재능을 본 상담원은 그를 자신의 코치인 커스 다마토에게 소개하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 타이슨은 그가 상담사는 자신을 버리려고 했는지 괴로워하며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하고 물었어. 그러다 쿠스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상담사의 좋은 의도를 이해하게 되었지. 아마 복싱이 정말로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쿠스는 2명의 세계 챔피언을 성공적으로 배출한 베테랑 트레이너인데 은퇴 후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어. 그런데 타이슨이 성인 복서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 아이가 진귀한 재능이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고 이 기회가 자신을 증명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지. 그래서 그는 타이슨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는 타이슨이 역사상 가장 어린 복싱 챔피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하는 괴물 같은 존재로요. 커즈가 보여준 관심 덕분에 타이슨은 처음으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그는 커즈의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가끔 커즈는 타이슨에게 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복서가 될 거야. 누구도 너와 비교할 수 없어 라고 격려합니다.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친 타이슨은 14세가 되었을 때 거의 무적이 되었죠. 하지만 경험을 쌓기 위해 커즈는 그를 복싱 시합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 코치가 미성년자가 경기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등록을 하면서 그런 걱정이 쓸데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의 누구도 타이슨이 14세라는 것을 믿지 않았으니까요. 첫 경기에 나선 타이슨은 긴장감을 피할 수 없었고 심지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길가에 어슬렁거리는 흑인 청소년들을 보면서 그는 복싱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주저하지 않고 링에 올라갔습니다. 타이슨은 단 한 라운드 만에 상대를 쓰러뜨릴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전설적인 삶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치 커즈는 타이슨의 다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청소년 올림픽에 참가하여 시작하고 18세에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프로로 전향하여 챔피언 벨트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커즈는 또한 승리 후에는 냉정함을 유지하고 자만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이슨은 첫 경기에서 승리를 맛본 기쁨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차가운 외모만이 가장 잔인한 복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타이슨은 이 말을 듣고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후 타이슨은 정말로 커즈의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청소년 올림픽에서 5번 연속 승리하고 겨우 8초 만에 금메달을 따내어 지역의 14세 복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잔인함 덕분에 타이슨의 대부분의 친구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타이슨은 자신의 승리를 보도한 신문을 가지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어. 엄마가 자랑스러워하길 바랐지만 엄마는 기뻐하지 않고 냉수 한 주기를 부었지. 계속 이겨야 해. 내가 그 늙은이에게 지면 너를 내쫓을 거야. 그는 너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야. 타이슨이 떠나려 할 때 엄마는 도둑질하지 마 하고 경고했어. 그 순간 타이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히지 않게 할 수 없었지. 손에 쥔 금메달은 그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었어. 그는 엄마가 말한 장난감이 아니었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바로 그 후 타이슨은 나쁜 친구들과 함께 집에 침입했어요. 그런데 항상 방탕하던 그의 친한 친구는 이례적으로 진지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타이슨에게 적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내가 TV에서 백인 아이들을 이기는 걸 보면서 관중들이 너를 응원할 때 나는 깜짝 놀랐어. 왜 나와 같이 도둑질을 해? 타이슨은 나는 여기서 죽어가겠지만 너는 적어도 언젠가 나와 함께 했던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대화 이후 타이슨은 이 친구를 다시는 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3개월 후에 총에 맞아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타이슨은 다시 한번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재앙은 연이어 찾아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어머니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자신을 떠나는 것은 타이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어요. 다행히 그의 코치인 커스가 항상 곁에서 그를 위로해 주었고 커스는 타이슨을 사랑했기에 그를 입양하기로 결심했어요. 한 사람은 늙은 복싱전 챔피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불행한 아이였어요. 두 사람은 전혀 관계가 없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어요. 커스는 노년의 삶에서 희망을 찾았고 타이슨은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었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타이슨은 야수처럼 잔인하지만 커스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해졌어요. 이후 3년 동안 타이슨은 커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훈련하며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 경기에서 상대를 순식간에 KO시켰어요.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조롭기만 할 수는 없죠. 심판의 판정 한 번으로 타이슨은 경기에서 패배하게 되었어요. 그는 엄마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최고는 계속 이겨야 해. 만약 한 번만 져도 커스가 널 쫓아낼 거야. 타이슨은 커스가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커스는 복수의 맛이 더욱 달콤하다는 것을 알았죠. 순항만 해서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나중에 타이슨을 강한 의지를 지닌 인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 후 6년 동안 타이슨은 모든 경기에서 승리했어요.
커스는 심지어 그를 존 킹에게 소개해주기도 했어요. 유명한 매니저가 타이슨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그와 함께했어. 18세의 타이슨은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각 경기마다 쿠스는 관중석에서 그를 응원했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쿠스는 타이슨이 복싱왕이 되는 날을 보지 못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어. 어렵게 얻은 부성의 정이 사라졌고 타이슨은 다시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쿠스가 자신에게 기대한 것을 잊지 않았어. 이것이 매니저 존 킹이 기회를 틈타게 했고 장례식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지. 타이슨은 계속해서 경기에 참가하기 시작했어요. 평균적으로 매주 한 경기씩, 매 경기가 끝나면 탈진할 정도로 훈련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적들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타이슨은 크루스가 말했던 것처럼 진짜 맹수 같은 인물이 되었죠. 그의 주먹은 빠르고 강력해서 많은 선수들이 즉각 은퇴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타이슨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타이슨은 경기를 번개처럼 끝내고 그의 인터뷰 시간이 경기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사람들은 27전 전승, 25번의 KO 승리를 가진 맹수 타이슨을 보았어요. 하지만 타이슨이 평소에 얼마나 힘들게 훈련하고 규율을 지켰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결국 타이슨은 자신의 왕관을 얻게 되었고 수년간의 훈련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이 경기는 전 세계 헤비급 챔피언과의 대결이었고 예상대로 타이슨이 우세를 점했죠. 첫 라운드에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기 불과 몇 초 후 전 챔피언이 타이슨에게 KO 당했어요. 이 경기는 타이슨의 명성을 더 널리 퍼뜨렸어요. 그는 미국에서 가장 어린 복싱 챔피언이 되었고 세계적으로 새로운 복싱의 시대가 열렸어요. 승리 후 타이슨은 습관처럼 링 구석을 바라보았죠. 아마도 커스가 천국의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커스가 세상을 떠난 후 타이슨은 아버지의 관리가 없어서 점점 방황하게 되었고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라는 명성 덕분에 많은 여성들의 꿈의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타이슨은 그들이 화려한 삶과 명성만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타이슨은 연애를 옷을 바꾸듯이 간단하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타이슨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검은 피부의 한 여배우가 TV의 인터뷰에 등장했어요. 그녀의 화려한 모습이 그에게 큰 주목을 받았죠. 흑인들이 차별받던 시대에 이런 여배우가 빛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죠. 그녀는 수많은 남자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여성이에요. 타이슨은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열렬히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끝없는 노력 끝에 결국 그녀와 약속을 잡게 되었는데 막상 만남의 장소에 도착하니 로빈이 엄마와 매니저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타이슨처럼 싸움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남자와 딸이 만나는 것에 대해 걱정했고 어색한 인사 이후 타이슨은 돌아가려 했으나 로빈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만남이 두 사람을 침대 위로 이끌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후 타이슨은 로빈에게 그녀의 여자친구가 되어달라고 청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로빈은 성공한 흑인 여배우는 극히 드물다며 개인적인 사랑 때문에 꿈을 잃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거절당한 타이슨은 로빈이 다른 여자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어. 왜냐하면 로빈은 그의 돈을 보러 온 게 아니었거든. 없는 걸 더 갖고 싶어하는 법인데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 하듯 타이슨은 서투르지만 로맨틱한 방식으로 로빈을 쫓아갔어. 그는 로빈을 감동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치스러운 선물을 준비했지. 선물을 준비할 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 로빈을 쫓아가면서 다른 여자들과도 눈치를 보았어. 그는 로빈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2주 후에 로빈이 타이슨의 여자친구가 되어주기로 했어. 다행히도 공개 연애 이후 로빈의 경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지. 오히려 두 사람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가 큰 신문 일면에 나게 됐어. 돈으로 휘둘려지는 여성들은 금방 떠나게 마련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로빈은 임신을 이유로 타이슨과 결혼하기로 했어. 하지만 로빈은 또한 정숙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모른 채로 말이야. 타이슨은 순진하게 그런 거 별로 고민하지 않고 결혼했지. 아무튼 그는 처음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대하는 방식으로 사랑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슨의 매니저인 지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 새로운 매니저인 키톤은 즉시 타이슨에게 다음 계약서를 제안했는데 거기에는 지미가 사망하면 키톤이 자동으로 그의 매니저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 하지만 로빈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어서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타이슨은 순진하게 깊은 생각 없이 결혼했어. 어쨌든 그는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졌고 그의 사랑 방식은 돈을 아낌없이 쓰는 거였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슨의 매니저인 지미가 병으로 죽었고 새로운 매니저 키톤은 타이슨에게 다음 계약서를 제시했어.
그 계약서에는 지미가 죽으면 키톤이 자동으로 타이슨의 매니저가 된다는 조항이 있었어. 또한 말도 안 되는 조항 하나가 더 있었어. 게다가 뭔가 어이가 없는 조항이 하나 더 있었지. 만약 그들이 사망했다면 그들의 상속인이 타이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야. 타이슨은 다른 사람들이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는 자산이 되어버렸지. 아,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인 로비는 결혼하자마자 럭셔리한 별장을 하나 구매했어. 장식품은 별장보다 더 비싼 것들로 꾸몄고 타이슨의 재산을 미친 듯이 쓰고 있었지. 그녀는 타이슨의 돈에 항상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조항을 금방 알아챘고 결국 그녀는 엄마에게 타이슨의 후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마지막으로 그녀는 키튼을 해고하고 타이슨의 재정관리를 독점하게 되었지. 그 후 한 남자 매니저인 존 킹이 기회를 잡아 타이슨의 새로운 매니저가 됐고 이 사람은 나중에 타이슨을 파산시키고 그가 번 1억 달러를 빼앗아갈 거였어. 그러는 동안 타이슨은 아직도 로빈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 그는 몰랐어. 두 모녀가 서서히 자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생활을 해도 그는 로빈과의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있었어. 그는 모든 것에서 그녀에게 양보했지. 보모의 모든 지출은 타이슨이 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 식사 중 로빈은 보모에게 왜 내 남편이 링에서 사람들에게 맞아야 하냐며 따졌어. 타이슨은 화가 나서 테이블을 쳤고 그의 마음속에서 보모는 자신의 친엄마 같은 존재였어. 그는 로빈을 복도로 끌고 가서 물어봤고 로빈은 타이슨을 이용당하는 바보라고 비난했어. 그리고 로빈은 타이슨이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봤고 그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자신이 양극성 장애라고 거짓말했어. 의사는 그에게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약을 처방했지. 하지만 그건 타이슨을 더 약하게 만들었어. 그의 펀치는 힘을 잃어버렸고 그는 반응이 둔해지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지. 심지어 운전 중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어. 존 킹은 로빈 때문에 타이슨이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그를 바깥에서 놀게 하며 밤새 놀게 했고 이것이 로빈과 타이슨 사이에 갈등을 일으켰어. 싸우는 동안 타이슨은 로빈이 유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그를 완전히 무너뜨렸지. 모스크바 여행 중 두 사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고 타이슨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물건을 부수며 분노를 터뜨렸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걸 피하기 위해 타이슨과 로빈은 한 TV 프로그램에 인터뷰를 하기로 했어.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로빈은 타이슨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폭로했어. 그는 그를 교사, 딸, 심지어 모친까지 때린 것처럼 비난했지. 이때 타이슨은 과다 복용한 약 때문에 완전히 멍한 상태였어. 프로그램이 끝난 직후 두 사람은 이혼을 선언했고 그들은 결혼한 지 8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어. 타이슨의 재산은 반으로 줄어들었고 그 사이 로빈은 타이슨에게 12억 5천만 달러를 요구하며 소송을 했어. 타이슨은 결혼 전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어.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과거에 맹렬한 괴물 같던 타이슨은 싸움을 원한다면 로빈에게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로빈의 몸에는 싸움의 흔적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타이슨의 가장 강력한 펀치를 로빈에게 적중한 것으로 찬양했어. 이는 타이슨을 화나고 혼란스럽게 했고 그의 체면이 상하지만 그는 결국 누군가를 믿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꼈지. 이제 그의 가장 믿음직한 사람은 존 킹이야. 그러다 타이슨이 로빈을 부모님 집에 데려갔을 때 그는 로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 그녀의 양어머니 집이 타이슨이 돈을 들여 산 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 그 이후로 타이슨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어. 그는 수많은 광고 계약을 받고 여러 여자들과 데이트했지. 심지어 자신의 차에 온수 욕조를 설치하고 가장 비싼 차를 모두 샀어. 그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사람들은 그의 재산의 일부를 나눌 수 있었지. 타이슨은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모두 쓸 수 없을 정도였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를 새 묘에 묻기도 했어.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권투 선수 중 한 명이 되었어. 불행히도 존 킹이 어두운 곳에서 그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는 타이슨의 경력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의 재능을 낭비하게 방치했죠. 타이슨에게 존 킹은 커스 외에 아버지 역할을 해줄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타이슨은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오직 언니만 걱정했어요. 언니가 타이슨의 몸에 상처를 보고 안타까워했고 타이슨은 언니를 자신의 화려한 삶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는 그에게 존 킹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죠. 언니는 모두가 그의 혈액을 빨아먹은 후 그를 없애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타이슨은 하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언니는 평생 그런 금액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언니의 걱정을 무시했어요. 어느 날 그가 존 킹이 자신의 방을 궁전처럼 꾸미는 것을 보고 얼마나 돈을 썼냐고 물어봤어요. 존 킹은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고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라고만 했죠.
이로 인해 타이슨은 존 킹이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어요. 그 후 존 킹이 닌텐도 게임기를 꺼내서 자신이 게임 속 캐릭터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타이슨의 표지에 등장하기까지 했죠. 그는 너무 기뻐서 그 전에 가졌던 의심을 잊어버렸어요. 하지만 이 자신감이 그를 버스터 더글라스와의 경기에서 패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하루에 20명 이상의 여자와 데이트를 했고 그것이 그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2라운드도 버티지 못했고 그의 37전 전승 기록이 끝났어요. 그리고 광고주들은 그의 이미지를 아무도 모르는 백인 권투 선수로 바꿨어요.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유일한 가족인 언니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그것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건 더 큰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타이슨은 한때 수많은 여자들의 관심을 끈 빛나는 스타였어요. 그는 흑인 미인 대회에 초청받아 그 행사를 홍보하러 갔고 거기서 제리 워싱턴이라는 여자를 만나 반해버렸죠. 워싱턴 가족 모두 타이슨의 팬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의 초대를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오전 1시에 타이슨은 제리 워싱턴에게 전화하고 그를 만나러 나오라고 했어. 그녀는 화장하고 그의 차에 탔지. 하지만 그녀의 가족은 다음날 병원에 가서 그녀가 향정신성 약물 중독에 걸렸다고 말했어. 그들은 성관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타이슨을 고소했어. 제리 워싱턴은 오전 1시에 타이슨과 호텔에 갔다고 진술했고 타이슨은 대화를 핑계로 그녀를 방으로 초대했어. 제리 워싱턴은 동의했고 두 사람은 침대에서 대화를 시작했지. 그녀는 타이슨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지만 그와의 성관계는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 하지만 타이슨은 그녀가 자신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럴수록 그는 더욱 흥분했죠. 이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들이 타이슨을 지지했어요. 많은 이들은 타이슨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죠. 아름다운 여성들을 보는데 남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리 워싱턴이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녀는 새벽 2시에 타이슨의 차에 탔으니 모르는 남성을 유혹하지 말아야 했다고요. 재판에서 제리 워싱턴의 변호사는 그녀를 열심히 변호했어요. 제리 워싱턴의 어머니는 눈물로 딸은 항상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쳤는데 이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변했다고 말했죠. 그녀는 악몽 때문에 자주 밤에 깨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매우 슬퍼했고 배심원들도 그녀의 발언에 감동받았어요. 이후 타이슨의 변호사도 나와서 타이슨은 무례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자신의 본능에 끌리게 된 거라고 했죠. 타이슨을 만났던 여성들도 증언을 했어요. 그들은 타이슨이 그들을 쫓아다녔지만 명확히 거절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제리 워싱턴이 타이슨의 감정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후 타이슨은 법정에 나와 사건을 이야기했죠. 그는 새벽 2시에 그녀에게 전화해 짧은 옷을 입고 나와서 만나자고 했고 그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차에 타서 서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호텔에 갔고 관계를 맺었죠. 하지만 제리 워싱턴은 그곳에서 조용히 있었고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타이슨의 진술이 정말 그를 범죄에서 벗어나게 할까요? 타이슨은 제리 워싱턴이 전적으로 자발적이었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양측 변호사들이 치열하게 논쟁한 후 판사는 타이슨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그 이유는 제리 워싱턴이 이성적인 여성이기 때문이죠.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가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타이슨은 여성을 존중해야 하고 그녀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때는 멈추어야 했죠.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제리 워싱턴이 보상금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남성을 이용하는 전문가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한 타이슨이 그녀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익이 충분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리 워싱턴은 인터뷰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타이슨이 매우 불쌍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타이슨이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타이슨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그의 경력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인터뷰 프로그램 이후 제리 워싱턴은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타이슨은 감옥에 가서 자신의 구원 여행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6년형을 선고받았고 출소했을 땐 31세였습니다. 복싱 챔피언 자리를 되찾을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어. 모든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타이슨은 짜증내고 우울해졌어. 다행히 그는 매우 인내심 있는 교도소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는 그에게 감옥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계속 나빠지면 이곳의 시스템이 너의 미래를 망칠 거야 라고 조언했어. 친구는 그에게 변화를 권유했어. 정말로 지금 책을 읽기 시작하면 너 자신을 바꿀 수 있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책 읽는 것부터 시작해.
타이슨은 이 조언을 듣지 않았어. 첫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 그는 교도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도전해서 유명해지길 원한다고 느꼈어. 그래서 그는 먼저 다가갔어. 그는 기분이 나쁘면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혔어.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자신이 쉽게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어떤 사람은 견딜 수 없어서 타이슨은 나뭇잎 뒤에 숨었다가 여자애가 지나가면 튀어나와서 공격하는 겁쟁이야 라고 했어. 타이슨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어서 그를 한 대 쳤어. 결과적으로 그는 독방에 갇혔고 그는 교도관들과 자주 갈등이 생겼어. 그의 교도소 친구는 타이슨이 계속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끝까지 함께하며 응원해 주었어. 이것이 타이슨에게 현재를 바꿀 수 없다면 자신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 그래서 그는 책을 읽고 공부하기 시작했어. 어느 날 이유가 있었는지 그 친구는 다른 교도소로 옮겨갔지만 다행히도 교도관이 그 친구의 제자를 타이슨과 같은 방에 배정해줬어. 두 사람은 빠르게 친해졌고 교도소에서 함께 사업을 하게 되었어. 팬들은 타이슨에게 예쁜 여자들의 셀카, 각종 CD, 잡지, 심지어 스낵과 가정용품까지 많이 보내줬어. 이 덕분에 사업이 번창했어. 타이슨은 더 이상 오전 5시에 일어나야 하지 않았고 교도소에서 왕처럼 살게 되었어. 여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겼고 그는 감방에서 TV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도관이 도넛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어. 이런 느긋하고 편안한 생활은 그를 매우 기쁘게 만들었고 심지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 감옥은 그가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막지 않았고 오히려 좋은 행동 덕분에 감형해줬어요. 타이슨은 이슬람 기도실에서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물건들을 판매했어요. 그곳은 숨기기에 좋은 곳이었어요. 어느 날 타이슨은 최신 휴대전화를 받았고 이슬람 신자들이 그와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가 여기서 사업을 하고 함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 타이슨은 이 신자들이 모두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매니저 존 킹의 운전사가 이슬람 신자였거든요. 어느 날 존 킹이 일부러 운전사에게 돼지고기를 던졌고 그에게 요리하라고 했어. 운전사는 동의하지 않았고 그래서 존 킹이 그를 해고했지. 그런데 그날 밤 운전사가 총을 든 무슬림들과 함께 복수하러 집 앞에 왔어. 그 이후로 존 킹은 운전사에게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했어. 이슬람에 입회한 후 타이슨은 매일 기도를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의 마음은 약간의 평화를 찾았어. 그의 형기가 반년도 남지 않았을 때 존 킹이 세상에 타이슨이 곧 돌아온다고 발표했어. 이건 타이슨에게 큰 압박이 되었지. 그는 자신이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 마음의 불안감 때문에 그는 심리적 도움을 찾기 시작했지. 타이슨은 돌아올 준비를 위해 훈련을 시작했고 그의 식단도 더 건강해졌어. 더 중요한 건 그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지. 출소하는 날이 금방 다가왔고 타이슨의 가장 큰 걱정은 관객에게 흥미로운 경기를 제공하지 못하고 다시 무책임한 타이슨이 될까 두려운 거였어.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링으로 돌아가야 했어. 이때 존 킹은 여전히 매우 교활하게 돈을 벌기 위해 타이슨을 위해 경기를 미친 듯이 잡았어. 그는 타이슨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관심이 없었지. 타이슨은 존 킹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싶었지만 존 킹은 여러 번 그를 속였어. 존 킹은 타이슨이 자신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러한 규칙은 그가 여전히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줬지. 그래서 타이슨은 존 킹의 주선 아래 다시 경기에 나가기 시작했어. 매 경기마다 타이슨은 지는 것을 두려워했어. 그는 세월이 흐르면서 더는 최고의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 그러나 상대가 너무 약해서인지 타이슨이 너무 강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경기가 시작될 때마다 상대는 타이슨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그는 첫 라운드에서 많은 상대를 쓰러뜨렸지만 이는 관객들이 경기가 너무 짧다고 느끼게 만들었고 불만을 샀지. 관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타이슨은 일부러 물을 뱉으며 경기 시간을 늘리려고 했고 결국 세 번째 라운드에 힘을 다해 연속 우승을 거두며 챔피언 벨트를 되찾았어. 이 챔피언 벨트는 $8,000만 가치가 있어요. 타이슨은 다시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엘튼 존의 집 옆에 살며 보호수로가 있는 곳에서 호랑이를 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물질적인 생활은 그를 내적 갈등에 빠지게 했어요. 타이슨은 한때 이러한 것들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이슨과 에반더 홀리필드 간의 경기가 열렸고 두 사람은 2번 맞붙었어요. 5년 전 홀리필드가 타이슨에게 머리를 부딪혀 부상을 입히고 경기를 잃게 했는데 운 좋게도 존 킹이 홀리필드와의 경기를 다시 주선했어요. 한 번의 경기에 $3,000만 걸려 있었고 타이슨은 복수도 할 수 있었지. 처음에 타이슨은 은퇴하고 싶어 했지만
존 킹은 그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으로 은퇴해야 한다고 말했어. 이때 타이슨의 컨디션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 3천만 달러 때문에 그는 고집스럽게 경기에 참여했지. 그리고 이 경기가 타이슨을 망하게 했어. 티켓 가격이 수백만 달러였지만 여전히 1만 8천 명이 현장 관전하고 97개국에서 동시에 방송되었지. 시청률은 월드컵과 올림픽을 초과하기도 했어. 두 사람 사이의 원한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타이슨은 처음부터 분노로 가득 차서 맹렬히 공격했어. 하지만 홀리필드는 단연간의 경험 덕분에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 계속해서 타이슨을 포옹하고 머리로 들이받았지, 예전처럼. 비록 그런 명백한 반칙을 저질렀지만 주심은 홀리필드에게 점수를 감점하지 않았어. 결국 타이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홀리필드의 귀를 물었고 이 행동은 그의 명성을 망쳤어. 타이슨은 다시 어두운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의 두 번째 아내도 그를 떠나기로 선택했어. 심지어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도 이 사건에 대해 언급했지. 타이슨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정보가 일면에 실리게 되었어. 더욱 불행한 것은 3천만 달러의 상금을 타이슨이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거야. 모든 돈은 그의 매니저인 존 킹에게 착취당했어. 존 킹은 심지어 타이슨이 그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호원도 고용했어. 타이슨은 그와 만나자마자 존 킹의 목을 조를 뻔할 만큼 분노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계약을 종료했어. 하지만 타이슨은 무력해졌고 그의 컨디션은 계속해서 나빠졌으며 그는 적절한 반격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늦어졌어. 20년간의 프로 경기는 그를 지치게 했고 결국 그는 마지막 경기를 이른 후 바로 은퇴를 결심했어. 그는 동시에 파산을 선언했지. 이제 돈이 없어서 그는 일상용품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어. 예전의 모든 친구들은 그를 떠났고 다행히도 그를 떠나지 않는 한 여성이 있었어. 두 사람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가졌어. 하지만 타이슨은 무력했어요. 그의 신체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타격할 기회도 잡지 못했어요. 20년의 프로 복싱으로 인해 그는 피곤해졌고 마지막 경기를 지고 나서 즉석에서 은퇴를 결심했어요. 또한 그는 파산을 선언했어요. 이제 돈이 없어서 일상용품 사기 위해 돈을 빌려야 했어요. 예전의 모든 친구들은 그를 떠났지만 다행히도 한 여성이 그를 떠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결혼하고 2 아이를 낳았어요. 타이슨의 인생은 마치 완전한 것 같았어요. 노년의 타이슨은 과거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더 나은 아빠, 남편,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자신의 실수와 정면으로 마주했어요. 링 위의 짐승의 가면을 벗고 결국 진짜 자신, 약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의 전체 인생을 되돌아보면 타이슨은 변방에서 범죄를 저지르던 소년에서 복싱링 위에서 막을 수 없는 파괴력으로 성장했죠. 복싱이 타이슨의 무대라면 그의 개인적인 삶은 조용한 비극과 같아요. 깨진 결혼, 소송, 과도한 부와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은 타이슨을 권투 역사 속의 대표적인 인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우화이기도 해요. 타이슨의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운명의 링 위의 모든 사람은 승리를 갈망하는 전사지만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존재죠.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평론의 가치는 감정에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